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에서 ERP 정보관리사를 담당하는 유슬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류 1급 2024년 4회차 기출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7월 달에 시행된 문제인데요. 굉장히 더웠을 때 문제를 풀러 가셨어야 됩니다. 자, 시험이 항상 준비하기 좋은 계절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풀어보시면서 내가 더워도 저런 문제들을 잘 정신 차리고 문장을 읽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좀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ERP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IaaS다, 그 다음에 SaaS다, 그 다음에 PaaS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PaaS의 경우에는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플랫폼. 그 다음에 SaaS의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IaaS는 뭐냐? 인프라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요. 여기 플랫폼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받는 것을 플랫폼 PaaS라고 한다. 그 다음 인프라 자원을 받는 것을 IaaS 인프라를 제공받는다. 그 다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제공받는다. SaaS 소프트웨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번이 정답일 텐데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와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즉 이런 것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인프라 자원을 제공받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PaaS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IaaS 설명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1번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걸요, 내가 PaaS, IaaS, SaaS 뭔 소린지 당최 알 수가 없어요. 라고 해도 여러분들 괜찮아요. 왜냐? 실제 경영혁신과 ERP 문제는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돌려서 나오고 있어요. 이 문제도 사실 처음 나오는 문제 아니에요. 과거의 기출들 계속해서 풀어보면 정말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서 계속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이거 문제 그대로 외워도 되냐고요? 네, 이 문제만큼은 여러분들 그대로 외우고 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또 문제가 응용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여지를 우리가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먼저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PaaS 플랫폼이 맞는지, IaaS 인프라가 맞는지, SaaS 소프트웨어가 맞는지 요거 체크했는데 다 맞더라. 그러면 이 PaaS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바로 이건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는 IaaS의 설명이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ERP 도입 전략 중 ERP 자체 개발을 하는 방법에 비해 패키지를 선택하는 방법, 즉 외부에다가 제작된 내용을 내가 사서 구매해서 쓰는 거잖아요. 자체 개발 인력을 두지 않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절감, 기술적인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죠. 하지만 외부의 업체에게 맡기기 때문에 외부 업체를 의존하게 된다는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내가 내용을 보았을 때 이 ERP 패키지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커스터마이징을 최대화한다? 자, 커스터마이징은 내 입맛대로 주문 제작해서 우리 회사에 맞게끔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 뜯어 고치는 작업이 언뜻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너무 많이 뜯어 고치다 보면은요, 우리가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이라는 표현들이 나왔을 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는 있대.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단계에서 하시되 다만 커스터마이징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커스터마이징을 최대치로 한다라는 표현이 틀렸다. 자, 나머지 검증된 기술. 아무래도 ERP 패키지는 전문적으로 ERP를 만드는 업체로부터 구매를 하니까 검증된 기술과 기능으로서 위험 부담이 최소화됩니다. 검증된 방법으로 구현하기 때문에 기간이 최소화가 될 수 있죠. 기간 단축. 향상된 기능과 최신 정보 기술이 적용된 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계속해서 가능하도록 된 게 ERP 패키지를 구매해서 쓰는 경우의 장점입니다. 자, ERP 구축 시 컨설턴트를 고용합니다. 즉,
내가 구축하는 과정에서 좀 뚝딱거릴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모셔다가 의견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코치를 받으면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장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다시 말해 단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되겠죠. 혹은 장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장점이 아닌 틀린 표현을 고르라고 하는 걸 수도 있겠고요. 자, 1번 프로젝트 컨설턴트가 주도하게 할 수 있다. 자, 주객이 전도가 되면 곤란하겠죠. 내 회사의 ERP 패키지를 내가 구축하고 있는 과정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의견은 모두 다 묵살당하고 컨설턴트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어요. 자,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프로젝트를 컨설턴트가 주도하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장점이 아닌 단점이 되겠죠. 주도는 내가 주도해야 되겠죠. 따라서 1번이 정답이었다. ERP 기능과 관련된 필수적인 지식을 기업이 습득할 수 있죠. 아무래도 컨설턴트가 전문적으로 얘기해 주니까 숙달된 소프트웨어 구축 방법론으로는 프로젝트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다. 컨설턴트의 경험을 통해서 최적의 패키지를 선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 굉장히 이제 다른 유형으로 나왔는데 항상 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즉 경영과 관련된 분석에 대한 설명들을 하게 될 때 보기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ERP 시스템 내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구조화된 데이터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많이들 틀리게 나왔습니다. 이 structured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구조화된 unstructured 데이터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구조화되었다는 건 수치화시킬 수 있고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수치화시킬 수 있는 데이터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화시키기 조금 어려운 비구조화된 데이터들까지도 같이 함께 우리가 분석에 사용을 하는 거. 그게 바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정보 시스템의 역할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양한 업무 지원, 고객 만족 및 서비스 증진 효과, 효율적 의사결정. 다 좋은 말이에요. 그죠? 자, 기업 내 단위 업무의 독립적 운영과 일괄 처리 기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ERP 시스템 가는 경우에는 이 단위 업무라든가 독립적이라든가 이런 표현 안 좋아해요. 통합해서 처리해야 된다. 모두 다 한꺼번에 통합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ERP 정보 시스템에 대한 특징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의 물류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판매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판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일 먼저 수요 예측을 먼저 합니다. 시장 분석을 통해서 수요 예측을 먼저 하시고요. 그 수요 예측을 통해서 우리 회사는 얼마나 시장이 원하는 건 100개인데 내가 판매할 수 있는 건 50개야. 이런 식으로 판매 예측을 하고서 그 판매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자, 결과를 이용해서 매출 목표액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이다. 자, 판매 계획의 순서는 판매 목표 매출액 설정, 시장조사, 수요 예측, 판매 예측, 할당 순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틀렸죠? 시장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 그 다음이 판매 예측이에요. 그리고 나서 판매 예측을 하게 된다면 이 판매 예측을 통한 목표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설정하게 됩니다. 목표 매출액을 잡았다. 우리 회사 10억을 벌기로 했다. 그럼 A, B, C, D 지점별로 얼마씩 우리가 판매를 할당할 것인지를 고민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제일 먼저 시장 분석, 수요 예측, 판매 예측 이런 순서대로 가시되 목표 매출액은 그 다음에 자, 단기 판매 계획은 매출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제품별 가격, 구체적인 판매 할당 등을 결정짓는다. 장기 판매 계획은 신시장 개척, 신제품 개발, 판매 경로 강화 등에 관한 결정 하는 것으로서 장기적인 시장 부분을 분석을 통해 기업의 환경, 기회와 위협을 예측해서 계획을 세운다. 자, 이제 7번 갈게요. 손익분기점에 관한 자료입니다. 매출량을 구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손익분기점에 대한 매출량이나 이런 계산형 문제들 자주 나오죠.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 회사가 벌어들일 수 있는 매출에서 내가 그 물건에 대한 판매와 관련해서 제작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비용을 다 제거했을 때 이익이 빵원이 나오는 지점. 이게 바로 뭐가 되려나? 손익분기점이 되죠. 따라서 수익은
뭐와 동일한 지점이 비용, 내가 지출한 비용과 수익이 동일해지는 지점. 이게 바로 손익분기점이죠. 그럼 이걸 우리가 공식화 시켰을 때 매출액은 비용, 어떤 비용? 비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비와 변동비.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더한 값이랑 일치해야 됩니다. 수익은 그럼 뭐냐? 수익은 매출액입니다. 판매해서 회사가 얻게 되는 매출액은 고정비와 변동비를 차감했을 때 제로가 되는 지점입니다. 자, 이렇게 손익분기점의 매출액 200만 원이 있고요. 고정비가 80입니다. 그렇다면 변동비는 얼마이겠더라? 120이 되겠죠. 자, 200에서 80을 제외한 120의 변동비가 나왔습니다. 자, 보기는 제품 A의 손익분기점에 관한 자료예요.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A의 매출액, A의 고정비, 여기는 A의 연간 총 매출액, 그 다음에 A의 단위당 변동비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A의 변동비는 120으로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나올 때의 변동비는 120입니다. A 한 개당 단위당 변동비는 20만 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손익분기점에서 몇 개를 판매하면 6개. 6개를 판매하면 매출액, 그 다음 변동비 120이 나오는 문제인 겁니다. 자, 하여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정답은 몇 개다? 6개가 됩니다. 네, 문제를 풀 때 조금 유형이 특이하게 나온 것 같기는 해요. 전체 매출액이라는 함정을 알려주기도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단위당 원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단위당 변동비는 알려주되 매출액의 단위당 매출액을 알려주지 않아서 한참 헤매게 만듭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였더라? 아, 매출액에서 고정비와 변동비를 이렇게 산출하는 기본적인 의미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매출액에서 고정비를 뺀 나머지 120이 변동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변동비가 전체 120인데 한 개당 변동비가 20씩 발생한다는 건 6개의 판매량을 달성해야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이 나오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8번입니다. 월별 판매 할당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일반적으로 월 매출액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일정하게 우리가 식당을 차렸어요. 우리가 커피숍을 차렸어요. 항상 매출액이 4천만 원씩, 1억씩 찍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고요? 바로 4번 보세요. 순환 변동,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 여러 이유로 인해서 월별 판매 할당이 달라지게 되고요. 판매 할당이 달라진다는 건 실질적으로 판매량이 다르기 때문에 매출액이 다른다는 얘기겠죠. 다양한 변동 요인의 영향을 고려해서 적절한 할당이 필요해요. 순환 변동,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매 할당을 다르게 월별로 다르게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연간 목표 매출액을 12등분해서 1개월당 평균 목표 매출액을 산출한다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월별로 이렇게 판매 할당이 다르게 설정이 되기도 하고요. 자, 9번 갑니다. 경쟁 환경 하에서 적정한 이익을 추구하면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가격에 대한 할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형태로 비가격 경쟁 뭐겠어요? 제품의 이미지나 기업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좋게 한다거나 신제품을 계속해서 생산해내면서 기존의 물품에 대한 할인이 나오지 않도록 신제품을 조금 더 비싸게 출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기존에 있던 물건들을 가격 할인하지 않고서도 계속 꾸준하게 판매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격의 하락 없이 꾸준하게 매출이 나오게 하는 이런 이제 비가격 경쟁도 있고요. 또는 리베이트다라고 하는 전략도 있어요. 리베이트 전략은 뭐냐면 이 약국에서 약사님들에게 두통약 주세요 라고 했을 때 ABC 제약회사의 물건이 있지만 항상 그 약국의 약사님은 A 두통약만 권하더라. 왜 A를 권하실까라고 했더니 A 제약회사가 자신의 두통약을 100개 판매를 해주신다면 그렇다면 4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시게 될 텐데요. 40만 원 중에 내가 당신에게 4만 원, 10%에 해당하는 4만 원을 다시 리턴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죠. 즉, 이 약사님은 약 하나를 파실 때 4,000원에 그대로 팔아요. 3,600원에 절대 팔지 않습니다. 그대로 4,000원에 판매를 하는 거죠.
제약회사는 가격에 할인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시장에서 이 가격으로 판매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판매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다시 리턴해주는 방식. 이게 바로 리베이트 전략이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결국에는 리베이트 전략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판매 금액의 일부를 할인한다? 아니라고요. 절대 4,000원에 판매하던 약을 3,600원으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 가격은 변함이 없이 4,000원으로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판매 대금을 수금한 후, 즉 제약회사 쪽에서 40만 원을 가져간 상태에서 4만 원을 다시 약국으로 이렇게 리턴을 해주더라도 자, 리베이트 전략은 판매 촉진 기능과 통제적 기능이 있다. 아무래도 이 약사님이 A회사 물품을 계속해서 판매할 수밖에 없어요. 왜? A회사 거를 판매하게 되면 나한테 10%의 리베이트가 있지만 여기는 2%만 있고 여기는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A제약회사의 물건들을 계속해서 제시를 하겠죠. 자, 리베이트 비율은 관습 또는 이익의 정도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상 동일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제약회사들마다 기존에 행하던 관습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이 될 수도 있다더라. 자, 10번 갑니다.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외부적 요인이다라고 한다면 제일 첫 번째, 물류비요. 자, 물류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유통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택배비가 어느 날 보니까 2,500원씩 붙었던 택배비가 여러분들 요즘 쇼핑몰을 가서 택배를 하려면 배송비 별도다라고 해서 배송비 붙는 거 보면 얼마씩 붙어요? 3,000원씩 붙어버렸죠? 물류비가 비싸졌단 말이에요. 이런 물류비 때문에 내가 물건의 가격에 대해서 만약에 무료 배송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무료 배송 시스템에 대해서 10,000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제는 혹은 뭐 12,500원입니다. 2,500원의 택배비까지 포함한 상태에서 내가 무료 배송이라고 붙여야지 해서 12,500원이었던 게 내가 이제 자연스럽게 물류비가 비싸지면서 무료 배송해줍니다 라고 하는 물건의 가격을 얼마까지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13,000원까지 이런 유통 비용들이 아무래도 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는 거죠. 자, 표준품은 우리 회사가 만드는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표준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표준품에 대해서 제작을 잘하냐 못하냐 이건 내가 알아서 결정할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자, 그럼 1번은 외부적인 거고 표준품은 내부적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3번에서 답이 갈리겠네요. 자, 외부냐 내부냐에 따라서 갈립니다. 대체품의 가격. 자, 대체품의 가격은 우리 회사 제품이 A 제품이 있어요. A 제품의 가격이 현재 내가 얼마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A 대신에 B, 예를 들어서 버터 대신에 마가린을 쓴다? 아니면 뭐 우리가 요거트에 대해서 그릭 요거트가 비싸다던데 그 그릭 요거트에 대해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더라. 그럼 대체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내 회사 제품이 아니라 다른 회사 제품을 썼을 때 다른 회사 제품의 가격이 얼마냐? 라고 한다면 9,8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더라. 그래? 그러면 대체품보다 우리 회사가 조금 더 고급화된 브랜드를 혹은 신제품을 내놓는 거니까 내가 막 9만 원에 내놓자? 그럼 절대 내 거 팔리지 않겠죠? 대체품의 가격이 9,800원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가격을 올린다 하더라도 뭐 10,000원, 12,000원 이런 식으로 가야지 내가 얘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붙여버리면 내 물건은 시장에서 다 외면당하고 사람들은 그냥 대체품을 선택해버릴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격을 정하고 싶다고 해서 나만이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외부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선택했을 때 그들의 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이런 외부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가격의 탄력성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의 탄력성은 내가 가격을 1% 올렸을 때 이 외부에 있는 고객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변하는지에 따라서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좀 낮다면 가격을 좀 올릴 수도 있겠지만 가격의 탄력성이 굉장히 민감하다, 탄력적이다 라고 한다면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외부적인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형태에 따라서 수요량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가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표준품, 내부적인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외부적 요인에 대한 성격으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갑니다. 원가 가산 방식, 코스트 플러스 방식의 소매 가격인데요. 여러분들 이런 표현들은요.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소매 가격이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헷갈려요. 소매자가 구매하는 가격이야, 판매하는 가격이야 라고 헷갈리시는데 소매 가격 나오면 요 판매라는 단어를 같이 끼워 넣어주세요. 그래서 도매업자로부터 구매해온 가격, 즉 도매업자가 판매한 가격, 여기도 도매업자 판매 가격이에요. 도매 판매 가격은 소매업자가 구매를 하게 되고요. 이 소매업자가 구매한 가격, 소매업자가 구매한 가격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에 소매업자의 영업비를 더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매업자의 이익을 더해서 소매업자가 얼마에 판매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소매 판매 가격을 보니까 소매 판매 가격이 6만 원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매 가격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에 영업비, 소매업자의 영업비 15,000원과 소매업자의 이익 10,000원을 고려해 보시면 여기 도매 가격은 얼마였겠구나. 6만 원에서 25,000원을 빼시면 35,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이 35,000원이었습니다. 나머지 도매업자의 영업비용이라든가 생산자가 판매한 생산 가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생산 가격에 대해서 이용해서 우리가 도매업자의 영업비용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도매 가격을 계산하고 싶었다고 한다면 생산자가 판매한 가격에 도매업자의 영업비용과 함께 뭐가 있었어야 돼요? 도매업에 대한 이익이 있었어야 돼. 이익. 그래서 도매 가격이 35,000원이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가져야 되는데 도매업자에 대한 이익이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가격과 도매업자의 영업비용을 통해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소매업자의 영업비용과 이익과 소매 가격 요 세 가지를 가지고서 도매 가격을 유추하게 된 것입니다. 자, 거래처에 대한 여신한도액을 과거 총이익액 실적 이용법. 자,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자주 나왔기 때문에 공식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과거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서 본다라는 거잖아요. 3년간, 과거 3년간 회수 누계, 회수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3년 동안 매출한 금액이 있을 거예요. 전체 매출한 것 중에서 현재 아직 외상값에 대해 회수하지 못한 부분을 빼요. 내가 전체 10억 원어치 매출을 했어요. 아직 3억을 못 받았어요. 그럼 실제로 회수한 건 몇 억이에요? 7억. 이런 식으로 거기에 이익률을 곱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총 매출액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냥 매출액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전체 총 매출액 3년간의 총 매출액에서 외상 매출 채권 잔액을 차감하도록 한다. 이 공식 그대로 외워두세요. 자, 13번입니다.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입니다. 수요에 뭐는 재화의 가격이 변화할 때 그 상품의 수요량 변화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수요량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누었다. 수요량의 변화에 대해서 가격의 변화. 예를 들어서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가 5 변하더라. 그러면 이런 거 가격의 탄력성이 굉장히 크다. 대체재가 많으면 내가 가격을 조금만 올려도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요. 내가 1%만 가격을 올렸는데 100명 중에 5명이 우리 회사 물건에 대해서 구매를 포기해버린다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으면 대체재가 많은 거면 많을수록 이렇게 수요량 변화가 커지는 거죠. 자, 이런 거 뭐라고 한다고요? 앞서서 여러분들 같이 함께 보시기도 했었어요. 앞에 어디에서 봤었냐면 바로 우리가 가격의 탄력성에 대해서 봤었는데 네, 탄력성과 관련된 문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여기 있군요. 4번에 가격 탄력성. 네, 이렇게 해서 10번에서 보셨던 가격 탄력성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어보실 때에도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주관식에 대한 답이 다른 문제 객관식의 보기로서 등장하기도 하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안 쓰고 나오진 마시고 그래도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서 써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궁금한 프로세스입니다. 여러분들 공급자가 생산자에게 보내는 거 제가 달제 충주라고 했었어요. 달제 충주 순서대로 공급자가 생산자에게 가져다 주는 건 조달주기, 생산자가 배송자에게 생산이 완료되고서 제공하는 제조주기, 배송자가 소매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배송일 얼마나 물건을 보충해 주는지 보충주기, 고객이 얼마나 자주 주문하게 되는지 주문주기 이렇게 됩니다. 자, 질문은 소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주문주기를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공급망 물류 거점 운영 방식 중 통합 물류센터 운영 방식. 통합 물류 운영 방식이라는 것은 공장들이 물건을 생산해서 하나의 중앙으로 운영되는 물류센터에, 즉 통합해서 중앙에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정답은 1번. 전체 네트워크의 물 동량을 중앙 운영 관리 방식, 즉 통합 운영 방식이다. 자, 중앙 물류센터와 지역 물류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식은 통합 지역 운영 방식, 물류센터 운영 방식이라고 합니다. 물류 거점의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물류 화물에 대한 환적 기능은 크로스 도킹 시스템. 물류 거점의 운영을 자재 부품 공급업체 벤더에게 매니지먼트 인벤터리, 공장의 재고를 담당하게 하는 거, 책임지게 하는 거, VMI, 공급자 재고 관리 방식.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수량만큼 공급자가 운영하는 물류 거점에서 가져오는 방식이다 라고 해서 벤더가 매니지하는 이런 VMI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은 1번이 정답. 16번입니다. 재고관리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주문 비용은 발주마다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 비용이다. 즉 우리가 앞에서 배송비 3,000원 얘기했잖아요. 내가 1개를 주문하든 10개를 주문하든 운반비, 배송비는 3,000원이 동일하게 발생한다 라고 하면 이 주문 비용이 한 번에 3,000원씩 발생하는구나. 자, 재고 관련 비용은 주문 비용, 재고 유지 비용, 재고 부족 비용을 모두 다 합한 값입니다. 자, 재고 주문 비용은 앞서 얘기했을 때마다 뭐 주문서를 작성하는 비용이라든가 관련된 수수료를 제공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운반비를 제공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재고 주문 비용이었다면 재고 유지 비용은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으로 인해서 보관료라든가 창고 렌탈료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고 유지 비용, 재고 부족 비용이다 라고 한다면 재고가 부족하게 되었을 때 이 납기 기회를 상실한다거나 아니면 거래처로부터 신뢰도를 하락한다거나 아니면 잠재 고객을 잃는다거나 상실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 신뢰도가 하락하는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이 재고 부족 비용이죠. 자, 그러면 주문 비용은 로트 사이즈를 크게 할수록 아무래도 한 개당 3,000원을 제공하는 것보다 10개 하게 되면 300원씩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주문 비용은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단위당 비용은 줄어드는 특성이 있죠. 자, 정답은 4번이었겠죠. 주문 비용의 설명이 아닙니다. 납기 지연, 판매 기회 상실, 거래처 신용 하락, 잠재적 고객 상실은 모두 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17번 갑니다. 유통 소요 계획 수립. 왜 우리가 이거 했었잖아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현재 재고, 그 다음에 수요량, 그 다음에 우리가 주문해서 들어오는 입고 예정량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입고 예정량을 반영해서 현재 재고와 관련해 뭐 10개의 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주차에 내가 몇 개를 소유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4개를 소유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4개를 소유하게 되면 현재 재고는 6개입니다. 안전 재고는 반드시 2개를 보유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2주차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더니 2주차에서는 3개의 재고가 다가게 됩니다. 그럼 3개의 양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3주차에 5개의 재고의 소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2주차에 3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주차에 추가적인 재고가 더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재고를 위해서 몇 개씩 주문합니까? 라고 했더니 뭐 예를 들어서 10개씩 주문합니다. 그러면 입고 예정량은 요 3주차에 10개가 들어오게끔 주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3주차에 필요한 게 10개니까 리드타임을 고려해서 2주간의 리드타임이 필요하더라 라고 한다면 2주 전에 10개를 미리 주문해 두셔야 됩니다. 이때 주문을 해야 2주 뒤에 10개의 재고가 들어오면서 이 13개의 재고에서 3개의 재고에서 10개의 재고가 들어오며 뭐 5개 재고를 우리가 소비하고 나도 8개의 재고가 남습니다. 4주차의 재고 7개에 대해서 진행을 합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또 재고가 들어와 줘야 된다. 왜? 안전재고보다 떨어지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얘기를 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입고 예정량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몇 주 차에 물건이 들어와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문량을 얼마나 언제쯤 주문해야 되는지, 주문하게 될 때 로트 사이즈, 즉 주문하는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내 마음대로 지금 현재 뭐 2개가 필요하다고 해서 2개만 주문하는 게 아니라 기본 주문량이 10개씩이더라, 뭐 이런 것들이죠. 리드 타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2주 전에 주문을 줘야 됩니다. 2주 전에 주문을 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래처의 외상 매출금이나 어음의 회수 기간을 단축한다. 이런 여신한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4번이 관계가 없다더라. 유통소유 계획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표로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용 설명을 통해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창고 보관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 보관 적치한 물품 장소에 대해서, 위치예요, 위치. 선반에 번호를 매겨놓는 거, 위치 표시 원칙입니다. 자, 나머지 뭐 높이 쌓아라, 그 다음에 통로를 확보해라, 네트워크 보관을 해라, 동일한 거, 유사한 것들끼리 같이 카테고리를 연결해서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뭐 명료성의 원칙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설명은 위치 표시의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A 재고와 관련된 정보이다. 재고 회전율이 30일 때. 자, 재고 회전율이라는 건요, 어떻게 구하냐면 총 판매량을 식을 외워주시면 되죠. 평균 재고량. 그럼 평균 재고량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는 거냐? 기초 재고 수량과 기말 수량을 더해요. 2개의 데이터를 더한 거죠. 나누기 2, 2000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평균 재고량이 2000개예요. 그럼 두 가지를 곱하시면 되겠죠? 2000개 곱하기 30, 2, 3은 6, 6만이 되네요. 자, 전체 총 판매량이 6만 개였기 때문에 6만 나누기 2000에서 30이라는 재고 회전율이 나왔던 겁니다. 개수 6만 개, 총 판매량을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공식에 대입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였는데 공식을 암기하지 않고서 그냥 드립다 내가 이 자료를 분석해서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헤매실 수밖에 없겠죠. 자, 20번입니다. 운송수단 5가지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운송수단이라고 하면 화물 트럭, 그 다음에 화차, 즉 뭐가 있었어요? 기차와 관련해서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선박, 그 다음에 항공기, 그 다음에 기차라고 안 하죠. 철도라고 하죠. 철도. 그 다음에 트럭은 화물차. 자, 항공기,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자, 누구든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정답이 되는 건 화물 운송 속도가 매우 빠르대요. 그러면 누구겠어요? 항공 운송이죠. 항공기라고 하지 마시고 항공 운송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납기가 급해요. 신선도 유지 대신 소형에 대한 내용만 보낼 수 있어요. 왜냐? 너무 비싸서 항공 운송의 경우입니다. 자, 가격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습 가격 정책. 관습 가격이라는 건 오랫동안 고객들 사이에서 공정하다고 인정되어 온 가격이 바로 관습 가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수 가격 정책이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10,000원이다 그러면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9,980원이다 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지죠. 이렇게 단수를 조금 깎아내려서 내가 가격이 싸 보이게끔 하는 게 단수 가격 정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할인하고 있다라고 느끼면서 살 수 있게끔. 자, 그 다음에 가격 할인 정책이라는 건 구매량, 시기, 대금 지불 방식에 따라 가격을 할인하는 정책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가격 계층은 약간 일정한 가격의 계층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격선을 유지해라. 가격을 이 정도는 내야지 되더라. 뭐 이런 계층들을 만들어 놓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안 나오던 내용인데 나왔어요.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가격 할인이라는 것 자체가 가격을 할인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풀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22번. 원가 구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제조원가 요소를 제조경비로,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이렇게 세 가지로 제조원가를 계산하고 있고요.
간접비는 특정 제품 제조에 투입한 비용으로서 제품 단위별로 추적이 가능하다. 자, 추적이 이렇게 가능한 경우에는 간접비라고 하지 않아요. 추적이 가능하면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는 직접비, 추적이 바로바로 되는 재료비 같은 거, 농후비 같은 것들은 직접비라고 해요. 간접비는 원가 계산에 있어서 추적이 바로 되지 않아서 바로바로 집계하기가 어려운 것들,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들을 간접비라고 하고요. 따라서 2번이 정답. 재료비는 재료, 원재료, 매입 부품. 조업도라는 건 내가 생산하는 양, 조업도에 대해서 생산하는 양에 대해서 증가 감소 없이 늘 일정하게 발생하는 총 원가가 늘 일정하면 고정비, 계속해서 변화하면 변동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구매 관리 업무 영역은 구매 전략, 구매 실무, 구매 분석으로 진행이 되죠. 구매 전략은 구매를 하기 전에 먼저 어떤 방법으로 구매를 할 건지, 구매는 몇 월에 할 것인지, 혹은 구매 방침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구매 전략이죠. 계약이나 실질적인 납기 관리를 하는 것은 구매가 이미 이루어진 실무 단계에서 하는 거고요. 구매 분석은 구매가 잘 이루어졌는지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구매 방법에 따른 적합한 품목을 고르시오. 시장 구매, 자재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한 품목이다. 그 다음 일괄 구매, 항상 비축이 필요한 상비 저장 품목이다. 수시 구매, 계절적인 품목이다. 일시적 수요에 대한 품목이다. 장기 계약, 생산 시기가 일정한 품목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요, 자재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해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에게 그 재료가 와줘야 돼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드는 회사예요. 밀가루가 제일 기본이래요. 밀가루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와줘야 되죠. 내가 떡을 만드는 방앗간이에요. 떡에 대한 쌀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와줘야 되죠. 안정적인 확보를 하려면 장기 계약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항상 비축이 필요해요. 생산 시기가 늘 동일해요. 시장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일괄 구매라는 건 여러분들 오피스 디포처럼 여러 가지 품목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의 장소에서 한꺼번에 구매를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수시 구매였습니다. 계절 품목 등과 같이 일시적 수요가 있을 때는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구매하자. 자, 그 다음 결제 조건입니다. 특임기간 현금 할인이다 라고 해서 엑스트라 데이팅 따로 별도로 날짜를 제공해주는 경우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거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 지불에 대해서 4% 할인을 해줄 거래요. 자, 앞에가 할인율이에요. 추가로 며칠 동안 더 연장해준대요. 엑스트라 데이를 14일 더 주겠대요. 2주간. 따라서 A는 4, B는 14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특임기간 현금 할인이 됐든 어떤 현금 할인이 됐든 모두 앞에가 할인일이고 뒤에가 날짜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자, 26번입니다. 영문, 대문자, 약어로 기입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공급사슬의 성과 측정 시 활용되는 대표적인 모델이래요. 레퍼런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공급사슬에 속한 세부의 프로세스를 산업 구분 없이 표준화한 것으로서 공급사슬의 수행활동을 계획, 조달, 생산, 배송, 반품으로 구분을 한대요. 공급사슬,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오퍼레이션을 레퍼런스 하자, 레퍼런스를 제공하자. 이게 바로 SCOR 모델이에요. 뭔가 표준이 될 만한 우리가 좀 활용할 만한 참고 자료를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레퍼런스 자료를 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레퍼런스 자료는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의 오퍼레이션 레퍼런스다라고 해서 SCOR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무역 관련 법규명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국제 수지의 균형, 통화 가치의 안정, 외화 자금의 효율적 운영 목적으로 제정이 된 법률.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고 결제 방법을 제한하고 현지 금융,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다. 모두 외국환 관리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외화 자금에 대한 환율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결제하는 걸 가지고서 제공을 하는 거다 라고 해서 외국환 관리법이구나 라고 접근해 주세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지급인도 조건. 자, 지급인도 조건이다 라고 한다면 서류를 보자마자 페이먼트, 바로 지급이 되어야 돼요. 여기 수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심, 즉 돈을 받아오려고 하는, 돈을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추심 의뢰은행이 있어요. 그 다음 이쪽에 수입자가 있고요. 여기 돈을 실제로 받는 추심은행이 있어요. 자, 일단 1차적으로 수출자는 선박회사에 물건을 실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선적을 완료한 후에 수출자는 자신의 추심의뢰은행에 내가 선적을 했어. 대금 좀 받아다 줘. 라고 합니다. 그럼 추심의뢰은행은 그걸 받아서 추심은행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돈 좀 받아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수출자가 물건을 선적하고 나서 추심의뢰은행에 돈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은행에게 야, 수출자가 물건 보냈대. 돈 좀 보내달라고 얘기 좀 해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수입자에게 자료를 제시합니다. 자,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제시를 하면 이렇게 수입자가 그걸 보고서 도큐먼트가 왔구나, 서류가 왔구나, 페이먼트, 대금 지불을 해야 내가 선적 서류를 가져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대금 지급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수입자가 물건을 보냈어 라고 추심의뢰은행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추심의뢰은행도 수출상에게 돈을 주면서 이런 결과들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거래 절차 중 가장 먼저 발생한 건 뭐였다고요? 물건 싣고 나서 추심의뢰은행한테 돈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일 먼저 발생하는 얘기였어요. 자, DP는 여기서 이제 페이먼트, 대금 지불을 하지만 DA는 어때요? 여기에다가 서류 인수했습니다. accepted라고 해서 도장만 쾅 찍으면 선적한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선화증권을 가져가서 물건 먼저 팔고서 돈 마련되면 그때 나중에 약속한 날짜에 돈 갚으면 되는 외상거래 방식이었죠. 그래서 DP 방식은 약간 현금 결제 방식이고 DA 방식은 외상거래 방식이에요 라고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다음 갑니다. 29번. 신용장 거래 방식에서 표시되는 환어음의 발행인. 자, 수출하는 사람이 보통 이제 어음의 약속어음이다 라고 하면 구매자가 어음을 발행을 하는데 이 환어음의 경우에는 어음 발행인이 수출자예요. 수출자. 그리고 이 어음과 관련해서 대금의 지급을 해야 되는 사람. 대금의 지급은 수입자 혹은 뭐 수입자가 제3자를 대리인을 지정해서 돈 좀 주세요 라고 자신의 거래 은행에다가 지급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여기에 그럼 수입자 대금 지급인이 누구에게 돈을 주느냐? 수출자에게 바로 주느냐? 아니죠. 대금은 수출자 자신을 지정하기도 하고요. 제3자, 즉 누구? 수출자의 은행. 수출자가 지정한 은행에게 돈을 주는 시스템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어음을 발행하마. 너는 돈을 여기에 넣어줘. 왜? 어차피 내 은행이니까 내 계좌에 들어오거나 내가 나중에 받는 시스템인 거예요. 따라서 이런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거, 환어음에 대한 지급인이 수출자가 아니죠. 수출자는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입자라는 표현도 틀렸어요. 자, 그리고 수입자의 거래 은행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람일 겁니다. 환어음의 발행인이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지급인은 바로 보시는 것처럼 수입자가 지정한 자신의 거래 은행이 대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걸 연결한 것이 올바르게 된 거죠. 그래서 환어음의 지급인은 되려 이렇게 수입자가 지정한 거래 은행이거나 수입자 본인이 되어야 되고 발행인이 수출자다. 자, 관세 환급 제도입니다. 관세는 내가 물건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먼저 냈던 관세에 대해서 내가 다시 이 물건을 수출하게 됨으로 인해서 중간에 부담했던 관세를 다시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관세 환급이란 수출 시 부담한 게 아니라 수입할 때 부담한 관세를 특정 요건에 해당이 될 때 되돌려주는 것이다 라고 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관세 환급을 할 때는요, 중소기업이나 이런 경우들은 정확한 관세 환급액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간이 정액 환급 제도를 통해서 한다라고 이것도 주관식으로 나온 적도 있었죠. 자, 그 다음에 31번 보겠습니다. 무역 관련 국제기구예요.
그럼 여러분들 무역 관련 국제기구 사실 아래에 있는 걸 읽지 않아도 대부분 국제기구는 뭐밖에 없어요? WTO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 무역 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 경제 발전, 국가 간 경제 분쟁의 판결권과 강제 집행권 이행, 국가 간 분쟁 및 마찰 조정을 하는 거 WTO다. WTO가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래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32번이네요. 관세 산정과 관련된 납부. 자, 관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 내용들. 사실 책에도 나와 있죠. 납세 의무자, 세율, 과세 표준. 여기에 과세 물건이 있어야 되죠. 어떤 물품인지,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 세율, 과세 표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사실 이 내용은 납세 의무자를 괄호로 나올 수도 있고 세율을 괄호로 나올 수도 있고 실제로 과세 표준은 나온 적도 있었고요. 이 과세 물건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고 지금은 주관식으로 보았지만 나중에 객관식으로서 다음 중 관세를 과세하기 위한 과세 요건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 2, 3, 4번 이렇게 넣어놓고서 과세 물건,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및 세율 하고서 나머지 4번에 엉뚱한 걸 가져다 놓고서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뭐를? 관세를 과세하기 위한 과세 요건들, 과세 물건부터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물류 1급에 대한 이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잘 따라오셨나요? 너무 정신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아직 학습이 덜 된 상태일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제가 풀어드리는 풀이 강의만 듣지 마시고요. 혼자 반드시 스스로 꼭 풀어보셔야 되고 외울 건 반드시 잊지 말고 외워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실습 강의장에서 실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